네, 이건머니 16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 외롭게 권혜리 기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혜리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 지난주에 뭐 저 팟빵 댓글로는 소리가 울린다. 네, 동굴 같다. 네, 울린다 그랬는데 그건 뭐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처리했대는데 지난주하고 별로 다른 건 없어 보여요. 뭐 어떻게 다르게 했다는 거야? 아 근데 오늘 뭔가 되게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 방송 내일 밤에 나가고 그다음에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가겠습니다만은 LTE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금 또 논란이 있어서 네, 있어요. 5G가 지금 되면서 취재 중이죠. LTE가 아마 지금 거의 취재는 다 된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네. 지금 얘기가 나오죠. 강제로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제대로 망을 안 까는 상태에서 네. 어차피 백본이라고 그러죠. 그냥 네, 어차피 유선망은 같은 걸 쓰는데 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네. LTE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 얘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유나 과정이나 이건 통신사가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통신사가 아마 그거를 자백을 안 하겠죠. 통신사에서는 이게 아예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를 통합해서 지금 통합 좀 해서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장치 자체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근데 그것도 아직 통신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밝힌 않겠죠. 거는 네.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인정하면 지금 정말 역풍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약간 특정 통신사의 특히 5G가 좀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소비자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불만. 아마 그래서 저도 뭐 의심이 가는 게 이거를 통신사가 알아서 밝히지 않으면 결국 정부 당국이 나서서 네.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5G 빨리 하자고 해서 뭐 한 게 정부이기 때문에 당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의지나 그럴 생각이 과연 있을까 이런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리고 좀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 약간 5G 요금제에 대해서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 그리고 정작 나오고 나니까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좀 팽배할 때는 진짜 솔직한 게 왕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솔직해서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솔직해.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오히려 불신이 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게 되지. 아니다, 느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너의 감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난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통신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도 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장비를 더 깔거나 뭐 뭔가 투자를 시간이 한창 더 걸리겠죠.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뭐 요금을 뭐 깎아줘야 한다거나 뭐 엄청난 손실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신사가 나서서 인정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당국이 이거를 뭐 받아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뭐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시정 명령을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도 전혀 이것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마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전체적인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루머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장치에서 약간 오류가 나서 그걸 고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저번에 사실 왜 그 충정로에서 불났을 때도 바로바로 복구가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좀 걸렸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를 어떻게 손을 봐야 이게 더 빨리 시정에 가깝게 갈 수 있을지도 자기들도 지금 연구 중인 상태가 아닐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근데 그런 이게 또 진전이 일부 되거든요. 통신사 네. 저희 이름을 탁 깨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다른 통신사 그러면 네, 전국적으로 아니냐. 다른 문제는 없느냐라고 네네. 말하면 모르죠.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일부 통신사에서 좀 두드러지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없으면 안 되는 네. 뭐 부분인데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부실하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댓글 중에 비판은 쉽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 부분 그렇게 적으신 분 입장도 동의를 합니다. 비판이 사실 쉬워요.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저는 좀 글쎄요 피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좀 되게 있는 척하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그런 거를 즐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날 때도 있어서 저는 그걸 정말 즐기진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죠. 힘들어요, 솔직히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근데 사실 솔직히 그런 비판하는 게 취재에서 비판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사실. 네, 사실 그게 그래서 좀 저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냥 마냥 비판한다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근데 오늘 또 비판을 해야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내용은 이제 대한민국 항공사들에 대한 지난 일주일간 벌어졌던 수많은 얘기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둘 다 지금 뭐 하여튼 재밌는 상황. 제가 볼 때 저는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대, 30대, 3세들, 4세들이 또 뭐 회사에 들어와서 뭐 경영 수업을 하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또 너무 수두룩 빽빽한데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과연 누구 아들, 누구 손자라는 것만으로 경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희가 몇 번 뭐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호와 또 한진그룹이 너무나 많이 명백하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먼저 이제 조양호 회장은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만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맞아요. 대한항공을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놓은 뭐 장본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 아침에 하는 친절한 경제에서 제가 대한항공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매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했는데 그때 두 번에 걸쳐 사실 얘기를 좀 했지만 일단 그리고 고 조중훈 회장과 함께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생겼을 때 지금 같은 유수의 항공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만성 적자 중이었던 국영항공사 잘 안 될 때 사실 약간 떠맡김을 당했어요. 그 조씨 일가 입장에서는 그게 69년이었고 고 조양호 회장이 미주 본부 입장이 74년 과장 입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사실상 좀 같이 그러니까 창업자와 인수를 했던 창업자 아버지가 같이 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해놓고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를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이세 중에는 그런 케이스들도 옛날에는 꽤 있었죠. 네. 아버지가 한참 사업 키울 때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또 그걸 일조를 해서 이게 꼭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나도 여기에 충분한 뭐 투자를 했고 뭐 힘이든 에너지든 뭐 정신이든 하여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있는데 뭐 조양호 회장은 그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 그 주변의 항공업계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라든가 조양호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들 굉장히 꼼꼼하고 제가 저는 사실 이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 이것만에도 얘기했듯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일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 외국인 주주들을 비롯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주주들이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뭐 글로벌 자문사들이나 다 이건 그렇죠.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라고 했었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 전에 이 회사가 크고 있던 과정에서의 경영 판단들이나 하는 것들은 저는 기업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이번에 대한항공 그렇게 되고 나서 아니 뭐 독점 시절에 그리고 LCC 저비용항공사도 없던 시절에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월남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뭐 2000년대 초반이나 금융위기나 이럴 때 해외 유수항공사들이 다 약간 아시아나가 받았던 것 같은 종류의 구제금융, 뭐 아시아나만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항공사들도 꽤 많이 받았었고요. 당장 그렇게 일본에서 끼워줬던 일본항공 2010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공적 자금이 13조 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뭐 비행기 사업 모으고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의 회계 규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였고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던 시점 같은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 다 적중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빚도 줄여오고 있었고 에비타라고 하죠. 왜 이제 금융 비용까지 감안한 순이익 전에 금융 비용까지 감안한 이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회사였고 그거는 분명히 조양호 회장이 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일가가 사회에 줬던 충격과 불신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뭐 최근에 그것도 이제 자녀들에게 약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횡령과 배임, 자녀들에게 약간 좀 그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 이른바 통행세 받는 회사 이런 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물러나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전반적인 대한항공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된다. 자, 뭐 이렇게 저희가 앞에 좋은 얘기를 한 거는 네네.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네네. 조양호 회장이 사실은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49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7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개인이 겪어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일부 뭐 보수층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정부 때문에 뭐 수명이 단축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그건 뭐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하고 있는 건 저희가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보면 본인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 예를 들면 일단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동생들하고 한판 한번 세게 붙었죠. 네. 아버지 유언장을 형이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네. 결국은 그 한진그룹이 있던 거를 내 아들이 찢어 가졌어요. 찢어 가졌는데 네. 둘째가 가져간 게 한진중공업, 셋째가 한진해운, 네. 넷째가 금융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건 금융사밖에 없어요. 네. 중공업 얼마 전에 망했고 네. 해운은 아들이 일찍 조수호 회장이 일찍 좀 사망하면서 네. 이제 부인이 가져갔는데 네. 뭐 징역 1년 6개월 지금 받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은 경영 능력이 누구 아들이 아니라 누구 며느리까지 가버렸으니까 네. 전에도 한번 이제 이건머니 시간에 그 저 최은영 회장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도 사실은 참 그랬을 거고 이제 자녀들에게 회사가 넘어가는 상황이 이렇게 구조로 가고 있지만은 집에서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경제 팟캐스트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치나 이런 걸로 증거를 풀어야 저는 사실 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조영 회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게 제가 이제 아침에 기사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좀 개인적으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온갖 그 운전하시는 분이 녹음한 것들 이런 게 이제 나와서 저희도 소문으로만 듣던 굉장히 세다더라는 네. 그 소문으로만 듣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인을 한 건데 집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돌고래 초고주파 음이 막 들리면 피로가 더 쌓이고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회사가 이제 가게 된 거니까 네. 뭐 권혜리 기자가 첫날 그동안 이 한진가에 있었던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리포트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딸을 다 해서. 했었었죠. 예, 뭐 어쨌든 다 사건들이 있었고. 네. 아들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뭐 겉으로는 뭐 네.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진짜 진심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그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그 약간 사람이 변할 만한 계기도 좀 있었다. 아, 그런 그래? 얘기도 좀 나오곤 했는데 누구한테 모르죠 그거는. 누구한테 맞았나요? 되게 사람이 아니 바뀌었으니. 되게 결혼한 후에 좀 아, 안정됐다라는 그래요? 소문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요처에 있는 네. 분들이 사람 바뀌었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뭐 구내식당에 와도 조용히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고 저 구석에 가서 뭐 네네. 밥을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네. 때문에 주식이 지금 3등분 돼 있잖아요, 사실은. 네. 누구한테 이렇게 몰아주거나 하지 굉장히 않았고. 공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삼성도 원래는 네. 딸이 셋이었고 아들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네. 딸 셋을 합치면 오빠랑 같게 배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딱 거의 1대1. 네, 1대 1대1이죠. 사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한승우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뭔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웃으면 마이크를 마이크를 이거 차야 되잖아요. 그냥 야 나 이렇게 아니 뭐 방송국 처음 왔어요? 뭐 마이크를 쳐야 되냐고 아니, 어디다 대고 인터뷰 물어보는 아니 아무리 테이블에 놓고 우리가 하기도 하지 유튜브지만 나 이렇게 방송 중에 마이크 차는 사람도 처음 봐. 이런 건 카메라 켜지기 전에 이런 다 건 차고 있어야 굉장히 되는 일정이 거예요. 바빠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을 때는 하는 거지. 특별히 집에 있다가 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마이크 차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야,
이 테이블에 놓고 해도 소리는 잘 들어가서. 어떻게 알아요? 뭐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하는 네, 경우들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인터뷰 안 해보셨어요? 몰카 할 때나 그러지. 아니 정식 느껴놓고 인터뷰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왜- 지금 목소리 커. 굉장히 뻔뻔합니다 지금. 깊이 사과드립니다. 별로 표정은 깊이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굉장히 물론 교통법규를 최대한 준수하는 이내에서 가장 빠르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한승우 기자가 또 그 부분을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물려받는 사실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 뭐 세금을 2천억을 내야 되는 문제요? 상황이긴 네네. 하지만 어쨌든 5년 나눠서 낼 수 있고. 연부 연납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분할 납부인 거죠. 할부 개념인데 이제 세금이 많을 경우에 5년 동안 나눠서 그 나눠 낼 수 있는 거 이제 비율들이 있고요. 내게 되는데 뭐 세금 규모가 한 2천억 원 정도. 현재 처음엔 네. 1,700원 나왔다가 주가가 처음에는- 올라가지고 네, 그도 그렇고 저 팀장이라 진짜 이제 녹화 중입니다 지금. 네, 녹화 중인데요. 이건 남겨주세요. 네. 정말 방송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이제 아니, 어수선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할 때는 무음 기본 아니에요? 무음 기본? 와, 이 진동으로 막 땅에 떨어지고 말이에요, 진짜. 예, 주가가 올랐죠. 네. 그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이거 이제 지분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지분을 물려받는데 그 한진칼이 지주회사니까 한진칼의 지분을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17% 남짓한 그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사망 시점에 전 2달 하고 그 후에 2달 후에 두 달이죠. 주가를 네.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는 거는 사실 그 상속세 규모 세금이 전체가 계속 커지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경우에 지분을 상속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제 세금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더 비싸죠. 그러니까 주가 일부에서는 지금 그게 그 상속 지분 규모가 30억 원이 넘으면은 상속세율이 50%가 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50%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20%, 30% 붙이면은 세율이 뭐 60%다, 뭐 65%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좀 틀린 표현입니다. 그게 그 세율 50에다가 20에서 곱해서 이제 60%가 되는 게 아니고 주가에다가 그 20%를 뻥튀기를 해서 그 주가를 가지고 그 과세 표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상속세율 50%를 곱하는 거라 엄밀히 계산을 해보면은 딱 60, 딱 65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규모가 지금 주가로 계산을 해봐도 2천억인데 거기다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분명히 더 뛰죠. 더 뛰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배당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선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거죠. 네, 한진칼 우선주가 지난주에 5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지금 주가가 2배가 훨씬 넘게 뛰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도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안 샀습니다. 안 사는 게 맞죠.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경제부 온 다음에 나는 주식 안 해요. 예. 그걸 당연한 거를 뭐 이렇게 오늘 정신 어디다가 지금 네. 올림픽 때문에 놓고 온 겁니까 지금? 아니 이게 아니 뭐 평소보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는데 동공이 흔들려. 내가 보니까 지금. 뛰어와서 그런 거고. 아니 근데 그 좋아요, 부분이 지금. 네. 사실은 조양호 회장 퇴직금이 뭐 700억이다 800억이다 얘기 나옵니다만 결국 그것도 어쨌든 상속세를 내긴 그걸로, 하겠지만 그 돈도 결국은 내고 나도 뭐 300억 남는 거고 조양호 회장이 1년 동안 받아가던 연봉도 거의 100억대 돈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들도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연봉을 올릴 수가 있죠 사실은. 네, 연봉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도 그러니까 한진칼의 지분은 안 건드리지 않겠냐. 뭐 그러니까 시장도 있는데. 올해 지금 네. 예상으로 한진칼의 순이익 예상액이 1,700억입니다. 1,70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아직 연초기 때문에 연말 가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다 털어서 그냥 배당해버려도 되는 거죠. 네, 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물론 배당을 하면은 이제 이대주주인 그쪽으로도 자금이 뭐 배당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원태 사장이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자식들이 물려받았을 때 세금 낼 돈이 일단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한니까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만은 이제 피하고 싶어 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는. 지금 일단은 1,700억이면 30%, 뭐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 털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극단적으로 간다고 치면은 한 500억 들어와요. 그러면 연납이니까 1년치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그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는 게뭐 한진칼의 지분만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밑에 이제 뭐 정석기업이라든가 뭐 주한진이라든가 뭐 다른 지분들이 좀 있고 뭐 비상장 회사의 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알려지진 않지만 뭐 개인명의 부동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다 우선적으로 처분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한진칼 지분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상상 아닐까. 그 부분도 사실은 근데 이 삼남매가 지분이 다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첫 번째 사실은 상속자는 부인입니다. 부인이 어떤 결정을 또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라는 평들이 많아서 그 전에 자녀들 몫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놨을지 그게 이제 뭐 약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좀 이렇게 맞게 된 그런 인상이 되게 강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한번 토를 달자면 삼남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라고 걱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아닙니다. 네, 뭐 예. 그렇진 상황 않습니다. 설명 중 그냥 상황 설명을 하는 네. 거지 저희가 무슨 뭐 삼남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강성보 펀드가 뺏어가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남매가 물려받아서 경영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걱정이 더 많기 사실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대한항공이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 1위 국적항공사라는 지위에다가 거기 굉장히 또 딸린 직원들이 그럼요.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 아시아나고의 아시아나고의 아들이 물려받는 게 맞냐? 어마어마하죠. 아유 아시아나랑 네. 비교가 안 전혀 됩니다. 비교가 안 사실. 되죠. 네. 네. 그 사세가 비교가 안 되고 과연 이 기업을 뭐 일개 가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창업주 여기도 이제 3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과연 3세들로 넘어왔을 때에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은 사실 경영 능력이 검증이 안 됐거든요. 조 사장이 대한항공에 들어온 게 2004년인가 됐는데 그 대한항공은 원체 그 조양호 회장이 키를 확실히 쥐고 이제 끌고 갔던 측면이 있어서 조원태 사장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룹 내에서도. 근데 모르죠. 이제는 뭐 좋든 싫든 간에 본인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시장의 우려를 조금 뭐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진칼 지분을 지켜서 대한항공을 자기들이 1대 주주로 남아 있는 건 좋은데 그냥 통 크게 전문 경영인한테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저는 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속 문제, 기업 승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기 분명히 대주주로서 있는 것과 또 경영권을 갖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가지면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수많은 직원들과 그 국가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일개 가문에 이 모든 걸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사실 대주주라는 것과 경영권 진짜 별개의 문제인데 그게 유독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그거를 분리하는 개념조차 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게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해외는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런 사례. 네. 예. 대주주 따로 있고 물론 경영자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서 네. 반드시 아들보다 경영을 잘할 거냐는 뭐 또 좀 그렇죠. 다른 문제일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이사회의 논의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결정을 해서 선임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다 회사를 말아먹는 것과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물려받아서 말아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인도 뭐 방금 한승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물론 대한항공에 뭐 본인은 1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럼요. 문제거든요. 과연 그게 정말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본인은 약간 사이드로 가고 전문 경영인을 앉혀서 자 저분이 하시고 그때까지는 내가 경영 수업을 확실하게 받아서 내가 완벽하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안 그러겠죠? 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욕심들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나는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좀 좋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교육도 잘 받았잖아요. 대부분 미국 가서 무슨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경영 능력이 뛰어나면 아버지 걸 가지고 물려받아서 하지 말고 나는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배당금 받고 네. 차라리 그 능력으로 뭔가 나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벌가 중에 그런 거 했다는 사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그 다들 뭐 장남은 아니고 막 사남, 삼남이나 뭐 반개쯤 되는 중에서 진짜 다른 일을 하고 반개 말고요. 아예 그냥 아예 사남? 놔버리는. 네. 작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대기업이 아닌 회사 중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그런 걸 뭐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 사실 돈으로만 생각하면 배당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그렇죠. 예. 얼마든지. 제가 경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약간 놓기 싫은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자기가 그 정말 말 그대로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제가 그 말을 해서 네. 왕관의 무게를 할 수 견뎌야 있으면 되는 하시라는 거죠. 예, 근데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이 계속 막 실패를 해. 그러니까 사실 전문 경영인이면 진작에 이 사회에서 갈렸을 종류의 사업 실패를 계속해요. 그런데도 결국 그 사람이 계속 경영을 해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네. 약간 자괴감도 들 것 같고 네. 뭐 그래요. 자괴감이 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자괴감이 아니, 안 드는 거죠. 아니, 그 직원- 사람은. 우리가 직원들이.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면 네. 아시아나의 네. 상황을 보고 나면 금호 아시아나의 상황을 보고 나면 혹시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정말 소중하고 큰 회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돼야 되는 회사입니다. 한진해운 망가지고 나서 네. 우리가 해운업에서 지금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대한항공은 잘 돼야 돼요. 그 가문과 별개로 기업은 잘 돼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국가적인 뭐 문제도 있는 거고.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 진짜 누구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는 절대 네. 경영 능력을 된다.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준 쫄딱 망하게 해야 돼요. 이 회사는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이제 뭐 아시아나 내놓게 직원들을 됐습니다. 생각하면서 조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제 친척 중에 아시아나 또 직원이 하필 있어가지고 뭐라든가요? 네. 지금 물어보셨네.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라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약간 마음이 떠난 네. 분위기더라고요. 그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아주 진짜 회사 옮겨야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저는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여기 계속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환영한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엔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니 환영해야죠. 예 싫어하지 않는 굉장히 내부에서 네. 기대감이 잘하는 있는 사람한테 갔으면 뭐 좋겠다 그런 이런. 분위기. 아시아나도 굉장히 소중한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나이가 저도 들면 들수록 회사라는 울타리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맞아요. 이게 그 어떤 조직원으로서의 뭐 존재감도 있겠지만 뭐 살아가는 근거로서의 회사라는 게 굉장히 사실 그 한 어릴 때만 해도 야 내가 이거 아니면 할 일 없어 막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 이 회사라는 게 나한테 많은 걸 주고 나도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약간 소속감 같은 게 생긴다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시아나가 일종의 그 어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벌이라는 그 지위와 그 규모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를 보여주는 사실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월요일 촌철한 경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아나는 사실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안에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중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리고 다른 데가 굉장히 무리하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나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시아나라는 회사 자체, 이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회사 자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이 만들어내는 돈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을 보고 투자하는 그 사람들의 돈,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신용, 그리고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계열사들을 위해서 쓰고 쓰다가 여기는 배가 갈라져서 거덜이 나버리는 그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회사를 매각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아시아나 직원이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진짜 열받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나 본지 이제 어쨌든 경제부를 몇 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진짜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고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약간 세계 유수의 회사들이 생기고 어디 가나 대우를 받는 그런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런 회사들이 막 나와 있어요. 되게 진짜 이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의 유지와 그 개선과 이런 걸 못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회사가 막 순식간에 이렇게 좀 바람에 흔들린 들부처 되도록 한 사람의 결정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되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사실. 아니 근데 뭐 기업이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네. 흥망성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밀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고 네.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결정 과정이 예를 들면 뭐 나름 어떤 물론 나중에 네. 다 밝혀보면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지만 어떤 남들이 볼 때도 그래 뭐 그럴 수밖에 그럴 수 없었어라는 없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 네.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한 명의 아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이 아시아나 그냥 항공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들이 다 다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른 기업들, 재벌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재벌 기업들의 다른 데는 과연 이런 위험이 없느냐, 이런 위험이 얼마나 제거가 됐느냐,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3세 경영, 4세 경영이 제가 앞에서 맨 처음 부분에 얘기했지만 넘어가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켜보는 제 심장이 점점 쫄깃해집니다. 저거는 야 저거 진짜 되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네.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시아나가 저는 중요할 때 잘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왜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을 해야 하며 왜 이걸 누군가 제어를 해야 하는가라는 뭐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신문이라든가 뭐 일부에서 아시아나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꼬여서 나중에 뭐 경제계 전체 혹은 많은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전에 합리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식회사. 네? 개인 회사가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공개를 하지 말고 기업 공개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가족이 갖고 있든가 남의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남의 돈 키워놓고 받아가지고 남의 돈 엄청 받아가지고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년 전에 2009년에 그때 뭐 물러났었죠 한번. 그때 그리고- 그냥 물러났어야 되는 네.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엄밀하게 공적 자금 얘기하면- 엄청나게 투입해갖고 살아날 것 같으니까 다시 슬그머니 복귀 이런 걸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시아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김범 선배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아시아나를 많이 봐줬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을 이렇게 계속 봐주는 종류의 상황. 어떤 그래도 그래 다시 네가 해봐라는 식의 거를 공적 자금을 막 투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말 경영의 미스가 너무 명백한 사람의 그냥 그걸 봐주면서 오랜 시간이 가는 상황. 이거 진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제 호남 기업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시아나 2대 주주가 그 동생 박찬구 회장입니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 금호석유화학이 네. 이제 12%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데가 금호석유화학과 손을 잡아야 지역 민심을 잃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합니까 지금? 지금 뭐 하자는? 어제는 그런 찌라시도 돌았습니다. 그 박삼구 회장이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인수하지 말아주세요. 옛날에도 그거 대신에 했었어요. 박찬구 회장이. 회장한테 가서 그래도 조금 딴 사람 주느니. 근데 사실 그게 뭐 얼마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안 좋기 좋았던 걸로 때문에. 알려져 네. 있었는데 옛날에 그 몇 년 전이죠. 그 왜 아시아나 바로 위에 있는 저 금호산업 금호산업 매각 때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호반건설이 그때 들어갔었는데 호반건설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써서 저거는 호반건설도 또 호남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디펜스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는 맞아요. 얘기도 네, 있었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아 저걸 뭐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굳이 들어가서 굳이 산다고 해서 내가 면 깎일 거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강성보 펀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한진을 잘하면 좀 더 하면 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수가가 훨씬 사실 작아요. 적대적 M&A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인수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경영권도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아시아나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호남 정서, 호남 기업을 다시 운운하는 것이 과연 많은 일인가? 저는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함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시아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30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메가 결정되기 전에 30년의 시간이 그런데 있었는데 뭐 3년을 더 달라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주주의 그 이해가 아니라 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이 기업을 구제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아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서를 우리가 살리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이 그렇죠. 기업을 살리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박상구 회장의 재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나기를 저는 호남에 계신 분들도 아시아나를 박삼구나 혹은 박씨 가문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자꾸 이런 의미가 식으로 있을까요, 진짜? 뭔가 부추기고 장사를 하는 거지. 호남 분들이 뭐 피켓 들고 와가지고 금호는 호남 거 뭐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럴 리가 없거든요. 이제 이 정도 급의 대기업들은요, 그냥 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주주들의 것이고. 경제 논리로 가야 되는 네. 겁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아니 그리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아시아나 들어오는데 그 창업주 넷째 아들하고 옆방살이를 굳이 하겠다는 회사가 왜 나오겠냐고요. 지금 사실은 실사를 해봐야 돼요. 아시아나가 물론 좋은 아직은 탄탄한 회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 다 실사를 해봐야지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매각 결정 발표가 나오고 다음 날 오전에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요 포인트는 그 간담회 내내 분위기는 굉장히 그 박삼구 회장이 큰 결단을 해줬다라는 걸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뭐 했어요. 아니 산업은행 회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고 그리고 돈이 그렇게 인수하는데 많이 들지 들어가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이제 열심히 그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잘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 기조에서 이제 간담회가 내내 진행이 됐었는데 뭐 박상구 회장이 훌륭한 결단을 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채권단 주채권 은행의 수장으로서 뭐 당연히 그건 이제 예우의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이제 아니 저게 박상구 회장이 진짜 파는 게 맞냐 딱 그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항상 하는데 그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의 불식 플러스 우리가 주가 키가 돼서 할 테니까 박상구 회장은 행여나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뭐 사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국적항공사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항공사가 무슨 뭐 너는 국적항공사 해라고 면허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그 항공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국적항공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공사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산업팀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서로 지금 다들 뭐 아니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맞다고 하면 몸값만 올려주는 거니까. 다들 검토는 하고 있을 거다라는 시각들은 많은 것 같고 왜 이거를 안 들여다보겠냐 한 번씩 다들 상상을 해보고 있겠지. 검토가 어느 정도 됐다는 기업도 사실 이게 앞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좀 얘기가 좀 나오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2, 3년 전에 팔았으면 사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드 전에 팔았으면 중국하고 워낙 이 항공 라인이 많고 그래서 이 롯데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뭐 CJ라든가 그런 유통업 하는 회사들이 유독 그때는 특히 아시아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시아나를 사서 중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면세점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팔았으면 윈윈이었을 것 같아요. 더 비싼 값에 더 후하게 그다음에 좋을 때.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그렇게 보면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있고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는데 왕복 80만 원, 90만 원이에요. 싸네. 지금 저가 항공하고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사실은 대한항공처럼 아예 그레이드가 다르다 이런 이미지도 아니고 아시아나는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더 사실은
격화될 겁니다. 이 저가 항공들하고. 그래서 애경이 지금 뭐 거론이 애경도 됩니다만은. 거론이 되고 있죠. 애경도 그렇죠. 근데 애경이 제가 볼 때 그 거기도 정도의 현금 동원 능력이 과연 그 가능한가라고 얘기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나오죠. 네. 애경은 조금 쉽지 않을 관심 거고. 있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큰 기업들 위주로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좀 SK하고 한화가 SK, 주로 얘기가 한화가 나오죠. 주로 많고 뭐 최근에는 뭐 롯데 다음 근데 희한하게 댓글에는 보면은 삼성을 찌라시가 좀 언급하는 들어왔었어요. 삼성이 삼성이 그때 2, 3년 전에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텔신라 위주로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에 있으니까 신라가 거기가 이제 아마 면세점이랑 호텔이고 면세점이고 이런 신라도 여행 될수 있다고 관광업계랑 연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얘기가 근데 그때도 삼성에서는 약간 갸웃했었거든요. 그때도 한참 중국 경기 좋을 때도 삼성은 갸웃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삼성은 아마 아닐 것 같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매각 같고. 직전에 이부진 사장 쪽에서 관심이 있다더라는 찌라시 비슷하게 돌아가지고 아마 그걸 본 분들이 댓글 다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결단을 2, 3년 전에 내렸어야죠. 이 상황까지 와서 막판에 내리게 되니까. 특히 결국은 인수도 못한 금호타이어 끝까지 안 놓고 여러 가지 막 오판을 했던 게 작년에도 벌써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상구 회장이 이번에는 정말로 아시아나 파는 거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뭔가 딴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 거고. 두 회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 내가 저는 주식도 하나도 없고 제가 뭐 회사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뭐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말 그런 회사 하나하나가 휘청일 때마다 나라 경제가 맞아요. 휘청휘청 같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그런 오판과 판단 미스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더 나가서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걸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런 점에서는 3세 중에 정말 혹은 4세 중에 멋들어지게 난 안 합니다 라고 좀 하는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한 10년, 20년 뒤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요? 안 하는 걸로? 왜 굳이 다 자기들이 해야 되죠? 보셨다시피 자기들이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그게 약간 그 기업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자기 좀 소유물로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물론 다 아까도 그렇다는 건 말씀하셨지만 아니지만 예, 주주가 되는 것도 사실 일종의 소유의 개념인데 그걸 이제 경영권까지 쥐고 직원들의 생사를 이 쥐락펴락하는 이 자리가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우리도 회사 봅니다. 생활을 해보면 네. 뭐 혹은 사회 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의 그릇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자꾸 큰 걸 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하게 되고요.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되게 외로워지고 쓸쓸해져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거기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밑에 오는 후배들한테 네가 내 자리 오면 이걸 할 수 있게 바탕을 깔아주고 그랬으면 물러나서도 좋은 소리 들을 텐데 꼭 욕심내고 자기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그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면은 더 중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뭔가 인정하고 그렇게 다 아니 저는 최대 능력을 해준다. 아니 사람마다 그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그렇게 한계나 포텐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약간 갸우뚱 하면서도 그 사람을 결국에 일정 그 중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조직이 입는 손해가 너무 크죠. 그게 그 양반한테 뭐 본인 욕심을 부려서 그 자리에 갔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렇게 여러 명을 떠올리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웃은 거예요. 아니,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아니 뭐 꼭 회사가 아니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보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라고 이 생각하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조직 내에서 아니요, 뭐 근데 여러 명을 반대로 떠올리게 되지 우리가 않을까요? 떠올린 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해도 자기 그게 얘기는 몰라요. 아니라고 생각할 그럼요. 거예요. 아 그만. 나 굉장히 왜요? 가운데서 아니 조금 근데 그게 쫄리고 있어요. 그게 저는 네.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절대로 결정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최대한 그렇게 안 갈 수 있으면 저는 안 가는 거를 저는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못하는 걸 왜 가서 하겠다고 뭐
길을 그런 써서 말씀입니다. 제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제가 공장에 근무자라면 공장에서 내가 이걸 정말 잘한다면 내가 이걸 잘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관리자를 가가지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잘해 뭐 이걸 굳이 내가 해야지 되는 거냐.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재벌가에 계신 분들도 제가 오늘 오면서도 계속 찾아보는데 계속 그 기사에 뜨는 거예요. 뭐 3세가 4세가 드디어 이번 달에 입사를 해서 뭐 하는데 뭐 27, 뭐 30, 뭐 34, 뭐 이러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 누가 뭐 나중에 그룹을 차지하고 저는 오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건 드라마 작가들 잘못이다. 꼭 그 재벌가 아니 그 저는 사실 재벌가들 꼭 얘기하고 싶어요. 박서준 막 이런 사람들 저 있고. 재벌 3세 나온 드라마 안 봐요. 저는 약간 그리고 옛날에 왜 이거 우리 옛날에, 회사 옛날에 재밌게 봤죠. 아니 안 봤어요. 우리 회사 드라마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하기서 좀 미안한데 저는 안 봤거든요. 시크릿 뭐요? 가든은. 시크릿 시크릿 가든을 가든? 왜 안 봤냐면 그 3세예요. 거기서 현빈이. 현빈이 3세인가 2세인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름과 이해를 본데 되게 맞아. 백화점. 막말을 하면서 직원한테 막말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위가 딱상해서 그게 꺼버렸거든요. 그게 현빈이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재벌 3세. 어떻게 해도 재벌 3세가 주인공이고 멋있고 여주인공 막 엄청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 그 뭔가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여주인공하는 또 네, 그리고 막 중역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음모 꾸미고 있고. 저는 이런 구도의 드라마 이제 약간 못 보겠어요, 진짜. 진짜 약간 여기까지 물려서 못 보겠어요.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이제 안 본다는 거 옛날에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봤어 옛날에도. 그러니까 시크릿 가든 꽤 옛날에. 그것만 해도 되게 네. 오래된 드라마인데 시크릿 가든이. 시크릿 가든을 밝히는 순간에 이제 연조가 확 드러나면서 근데 그때는 진짜 잘 뭐 모를 때지만 저는 근데 그런 드라마 다 싫더라고요. 알 텐데. 모를 때예요. 근데 하여튼 그 드라마가 약간 더 또 원망스러운 거의 거죠. 뭐 10년 타사 가까이 드라마 됐네. 얘기할 걸. 내가 그 후로 그런 재벌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그냥 드라마 되게 기억나는 게 많았어요. 없어서. 되게 뭐 그런 드라마 최근까지도 많았고. 이거 솔직히 말하면 재벌에 대해서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약간 들고. 보다 보면 진짜 약간 어이없는 재벌 묘사가 많잖아요. 이제 JTBC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곧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웹툰 기반인데 거기는 그 반대죠. 재벌 쪽이 아주 극악하게 나오는. 그래요? 거기에 맞서서 이제 맨주먹으로 뭐 창업을 하는.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재벌이 꼭 극악하다는 것도 저는 약간 스테레오타이프 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하지만. 그 만화는 네. 저렇게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래. 들게 써긴 웹툰을 했어요. 보셨어요? 예, 웹툰은 좀 보긴 네. 봤는데. 근데 어쨌든 좀 사실적 묘사. 어쨌든 3세, 4세가 계속 그렇게 그럼 국가대표도 왜 축구 국가대표도 다 아들들 세우죠 왜? 아니 아빠 감독들이 아들들 세웠다가 논란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농구에서.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차두리 선수를 기용하면서 호랑이 새끼는 뭐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일단 기회를 줬거든요. 차두리 선수는 달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포텐셜을 좀 더 보고 기회를 주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 있을 아빠 수 아들이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낙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스케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한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물려받고 더 그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강하게 느끼고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그럴 잘한다면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스포츠 스타들은 네. 아들들이 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스포츠라는 거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이거는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제일 농구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스티픈 커리라는 선수가 커리. 있는데 델 커리라고 또 아버지도 유명한 선수였고 그 아들 둘이 지금 다 농구 선수로 NBA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능가하는 선수가 아버지가 개인기를 많이 가르쳐 줬고 아버지를 능가하는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경영자도 이론적으로는 진짜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대로 진짜 왕관의 그 무게를 견디고 또 실제로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보다 잘할 가능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짜 그거를 계속 그 실패를 계속 우리가 주식회사 다니는 국민들이 기다려줄 필요는 진짜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3세 경영이나 4세 경영에 제가 관찰한 거에서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조양호 회장이나 이런 분들 1세, 2세들 특히 2세 중에 1세와 같이 기업을 키운 분들 혹은 내가 창업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희 회장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 직원을 약간 정말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뭔가 MBA 이런 거 배워오면 부채가 돼요 직원이. 네. 저도 뭐 똑같은 말씀을 막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예, 뭐 계속 하시. 그게 그 예, 숫자로 배우고 글로 배우는 비용으로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인건비는 비용이다. 뭐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이제 비용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건 좀 뭐 배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2세와 3세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네. 분명한 차이라고 봐요 사실. 2세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기업이 커가는 걸 그래도 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귀한 줄 안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3세대보다는 강한 것 같고 3세는 보통 3세들이 이제 어릴 때 뭐 여기 좋은 사립학교 같은 데 다니다가 대학은 미국 유학하고 그리고 와서 뭐 거기서 뭐 MBA 같은 것도 하든지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일찌감치 뭐 부장, 상무 이런 걸로 들어와서 이제 임원을 몇 년 하다가 기업을 물려가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상무까지 한 10년 평균.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던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왜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하다가 나왔었지만 사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9 to 6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일만 하게 하면 능률이 오를 것 같았는데 사실은 커피도 좀 마시고 하는 기업이 더 능률이 올랐다는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이게 책에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에서 본 거 와가지고 그대로 도입하려고 했다가 망하고 책이 틀릴 리가 없는데 하고 또 비슷하게 했다 또 망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재벌 분들이 키우시면요 진짜 국민이 고생을 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네. 키워가지고 회사 안 그러니까. 물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워갖고 물려주려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꽃길만 걸어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건가? 꽃길은 이미 뭐 약간 걸을 만큼 걸었는데. 기부 왜 그렇게 그냥 기업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저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국민연금이나 이런 뭐 특히 해외 투자자 이런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물론 이제 엘리엇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해서 거기에 껴넣긴 좀 애매한데 좀 그런 데들이 결국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해줘야만 네. 건전한 자본주의가 맞아요. 성장할 수 있고 네.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저 대한항공 혹시 뭐 일대주주가 저렇게 돼가지고 회사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그걸 걱정하지 말고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 잘 과연 될지. 건강하게 계속 그렇게 우량한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걱정해 줘야 되는 그건 거죠. 대한항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저 네. 조 회장 가족을 걱정해 주는 조 회장 거고. 가족이 주는 광고를 걱정할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그런 걱정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계기가 아시아나라는 계기가 저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 와중에 작년에 기내식 사태 있었을 때도 사실 딸 금호 가정주부였던 리조트를, 딸이 갑자기 네, 금호 임원으로. 리조트 상무로 상무로 예. 바로. 상무를 심어놓고 네. 회장의 멘트는 경영 수업을 시키려고 한 아유. 예쁘게 봐달라. 맞아요. 진짜 예쁘게 그때도 봐달라고 되게 했었죠. 혹했어요. 아니 경영 수업을 왜 우리들의 비용으로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 근데 딸도 그렇지만 아들들도 막 상무로 바로바로 와요. 진짜. 그렇죠. 아니 네. 상무로 바로 앉지는 않고 과장, 부장, 상무로 뭐 1년마다 승진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들었던 얘기 재밌는 얘기가 부장으로 온 거예요. 뭐 이제 그 3세가 그 부의 직원들이 그 하루 종일 제일 고민하는 거는 오늘은 어디를 외식어 가서 밥을 먹을 것인가. 이게 웬 정말 낭비냐고요, 진짜. 지금 저희 앞에서 PD가 또 이걸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자꾸 팟캐스트가 아니라 이게 되니까 자꾸 제약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말만 입이 좀 풀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우리 목을 감독님 자르고. 생기니까 어. 약간 사와드립니다. 근데 뭐 얘기는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의 이런 걱정들을 저희 같은 같은 언론이 네.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맞아요. 그런 뉴스를 저희가 또 할 수 있도록 네. 뭐 저희 메인 뉴스를 통해서도 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건전한 자본주의가 돼야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경제 생활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시아나 거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아시아나는 근데 경영 자체를 그렇게 막 펑퍼짐하게 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좋은 주인 만나면 제가 볼 때는 또 충분히 예,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게 또 저희가 옆에서 뭐 관찰하고 감시하는 역할 계속 해야 될 거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